AM 1230, FM 106.3, HD2 KB라디오 우리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치사에 큰 충격을 던진 사건, 바로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한 정치인의 죽음을 넘어서서 미국 사회와 정치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커크는 누구였는지, 또 사건의 현장은 어땠는지, 양당의 반응, 그리고 미국 내 여론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제적인 파급력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봅니다. 9월 10일 장소는 유타 밸리 대학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보수 청년운동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찰리 커크가 공개 강연 중에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사건은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청중 앞에서 학생의 질문에 답변하던 찰나 200야드, 약 180m 떨어진 옥상에서 발사된 고성능 볼트 액션 소총의 총탄이 그의 목을 관통하게 됩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찰리 커크는 누구였을까요? 2012년 불과 18세의 나이에 창립한 터닝 포인트 USA. 이 단체는 이후에 미국 내 보수 청년 운동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 지부만 850개, 또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3,500개, 연간 수익은 약 1억 달러에 달하며 청년층의 표심을 트럼프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트럼프의 위스퍼러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전략에 그 귓가에 조언을 줄 만큼 핵심적인 조언을 하는 인물로 별명으로도 불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건의 당시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총격은 강연 시작 약 20분 후, 강연은 12시에 시작을 했고 사건의 발생은 12시 20분쯤에 발생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약 3천여 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 현장에 RSVP로 참석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인 집계는 1,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강연이 시작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 원래 RSVP인 1,400명의 더블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됐었고,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언론에 따라서 집계되는 숫자가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언론들은 3,000명, 또 어떤 언론은 4,000명, 이 정도의 숫자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됐었던 상황이었고, 총성이 울린 직후에 청중이 비명을 지르면서 혼란 그 자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서 또 커크가 쓰러지는 장면, 청중이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포스팅이 되기도 했고요. 또 범인이 발포 직후에 건물 옆으로 뛰어내려서 인근 주택가로 달아났고, FBI는 범인이 사전에 캠퍼스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고정된 자세에서 정밀 사격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회수된 소총은 고성능 볼트 액션 소총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180m 정도가 되고 있는 거리가 이 볼트 액션 소총에게는 오히려 안정적이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속해서 충분히 단 한 발로도 치명적인 타격이 가능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수동으로 조작하게 되는 이 볼트 방식의 장거리 정밀 사격용 소총인 고성능 볼트 액션 소총, 높은 탄도 에너지 그리고 긴 유효 사거리를 가진 흔히 말하는 고성능 고위력 볼트 액션 소총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작동 원리도 아주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사수가 총 뒤쪽에 있는 그 쇠 손잡이 볼트를 들어서 뒤로 당기면 그 빈 탄피가 배출이 되면서 앞으로 밀면 그 탄약이 탄창에서 챔버로 들어가고 그 동작을 수동으로서 매발 반복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가 심플하고 견고해서 발사할 때 움직이는 부품도 적고 그 결과가
정밀도가 높다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성능이 의미하는 거는 여러 가지의 정밀한 세팅으로 인해서 배럴이 무게감이 있다든지 정밀 트리거가 되고 또 여러 가지의 장착된 것들에 대한 스펙이 장거리 정밀 사격에 최적화되어 있는 고성능 볼트 액션 소총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 총이 주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단 사냥할 때 대형 게임으로서 사냥하는 게임들이 있죠. 그때 장거리 능력이 필요할 때 사슴이나 엘크 사냥에 많이 사용하는 총이고요. 또 경기 중에서는 스포츠 경기에서의 장거리 경기 사격 종목을 할 때 그럴 때도 사용하는 총이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저격수로서 높은 정밀도나 신뢰성 때문에 군에서 스나이퍼 라이플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총이고요. 또 여러 가지의 장거리 차량이나 장비 파괴 등의 특수 임무에도 사용되는 바로 그 사용된 총기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일단 장단점을 봤을 때 아주 높은 정밀도나 구조적인 신뢰성, 단순하면서도 견고하고 유지 보수가 비교적 쉽고 높은 탄압을 견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연발 사격의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 발사 후에 수동으로 재장전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 사격 대응은 어렵고, 일부 고위력 탄약의 경우도 반동이나 좀 무게가 크다는 단점이 있는 바로 그 소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고성능 볼트 액션 소총은 장거리 정밀 사격에 최적화된 수동식 소총 계열이고, 강한 탄약 정밀 장비가 결합이 되어서 어세시네이션이라는 이 스나이퍼형의 역할에 아주 적합한 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총을 사용을 해서 사건의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총격의 위치가 강연 중인 찰리 커크가 있던 유타밸리 대학교 그 중앙 녹지 공간에서 약 180에서 185m 떨어진 건물의 옥상이었다라는 거. 공간이라는 것에 보면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총기 종류가 바로 고성능 볼트 액션 소총으로서 정확한 구경이나 탄종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총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지금 공개된 상황이고요. 또 발사 방식이 단발 수동식이기 때문에 한 발씩 장전 후에 발사하는 바로 그 총입니다. 그리고 정확도나 이런 사망 가능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보면 옥상에서 고정 사격이고 사수가 옥상이나 높은 구조물에서 타겟을 위치하고 있다면 사격 자세도 안정적이고 그 사정거리 범위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게 훨씬 더 타겟을 좀 더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가지면서도 공간 없이 그 타겟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위치에 유리한 위치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단일 표적으로 조준하면서 커크가 강연 중에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이게 정밀 사격이 더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소총의 특성상 한 발로도 아주 중요한 장기, 가슴이든 머리든 이번 케이스처럼 목을 관통하는 그런 타격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200m 안팎의 거리 안에서 정지 상태로 표적 또 고정 자세로 고정밀 소총이 단 한 발로도 치명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사망이 발생했던 게 거리나 정밀도나 그 정지 상태에서의 표적이 모두 치명적인 조건으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 즉시 정치권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먼저 공화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용을 급진 좌파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레디컬 레프트다라고 하고 그 배후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4일까지 모든 공공건물에 조기를 개양하도록 지시하고, 찰리 커크가 미국 청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순교자였다라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좌파, 그 레디컬 레프트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 그리고 좌파의 정치적인 증오와 폭력이 미국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 선택을 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급진 좌파라는 내용에 우리가 실제로 표현을 한다면 익스트림 레프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익스트림 레프트가 아닌
radical left라는 단어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이 좌파의 범위를 extreme이 아닌 좀 더 범위를 넓힌 단어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radical left라는 단어 선택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전체의 책임을 묻는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낸시 메이스 의원은 이 일이 벌어진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제디 벤스 부통령도 좌파의 증오와 수사학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불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의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는 좌파는 테러리스트다, 자비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 나서서 좌파는 살인의 정당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치권에서 민감하면서 신속하게 반응한 민주당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 케이스가 벌어지자마자 X에 포스팅을 하면서 정치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는 모두 미국인으로서 이 비극을 함께 애도해야 한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게빈 뉴섬 주지사 역시 공식 일정을 전부 다 취소하고 이번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이번 찰리 커크 사건 관련 발언이 또 뉴섬의 말이 왜 주목을 받는지, 또 그의 말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건 직후에 즉각적으로 이 공격은 끔찍하고 비열하며 용납할 수 없다라고 X에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규탄을 하면서 정치적인 폭력을 모든 형태에서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행사, 공식적인 행사를 전부 연기, 취소하면서 애도와 함께 신중한 대응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사건 직후에 소셜미디어에서 X를 통해서 감정적이면서 직설적인 규탄을 먼저 내놨고요. 그리고서는 이어서 주지사실의 공식 성명인 프레스 릴리스를 통해서 유가족에 대한 위로, 그리고 정치적인 폭력 거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당일 예정돼 있었던 여러 가지의 공식 행사를 전부 취소를 하게 됩니다. 뉴섬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문구 중에 이 핵심은 이 공격이 끔찍하고 비열하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공식 성명에서도 깊은 애도와 분노를 느껴야 한다라는 취지의 문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조나 메시지를 봤을 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가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로 규탄했고, 이어진 공식 성명에서 프레스 릴리스 통해서는 애도와 절제의 톤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즉 즉각적인 감정 표출, 그리고 공식적인 국정 책임자의 신중한 표현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메시지의 초점은 뉴섬이 동시에 증오의 확산을 막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사건을 특정 진영의 책임으로 단정하거나 즉각적인 정치 공세를 연결하는 대신에 폭력 자체의 폐해,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의 필요성에 방점을 둔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 직후에 일부 정치인들이 즉각 특정 정치 세력을 지목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게,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지금 현재의 주소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증오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탓하는 공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화살표를 서로의 상대방을 향해서 거세게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radical left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정치적인 화살을 특정 진영으로 돌렸고, 또 반면에 뉴섬의 메시지는 일단 폭력은 규탄을 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자라는 점에서 좀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두 방식이 향후의 여론들이나 정치적인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그 문제 구조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뉴섬의 한마디가 주목을 받는가 하면 미국 내에서는 향후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주지사이기 때문에라도 뉴섬의 한마디가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고요. 대규모 인구나 정치적인 무게를 가진 캘리포니아의 수장으로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메시지가 다른 주의 지도자들에게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향후의 정치적인 책임론이나 안보 조치의 도입 논의에서도 캘리포니아의 목소리가 무게를 가질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두 갈래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뉴섬이 신중한 애도 메시지와 행정적인 행사의 연기로서 냉각되고 중립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한 것. 또 하나는 일부 보수 진영에서의 과도한 동정이나 유화로 비판받을 위험이 있어서 그 발언이 또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영향은 앞으로의 여론이나 흐름들이나 또 상대 정치 세력의 반응에 좀 달려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주목할 점이 있다면 뉴섬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서 연방과 주차원에서 또 대학 공공행사의 보안 강화, 정치적인 폭력 방지 캠페인, SNS상의 혐의, 선동 규제 논의를 촉진할지에 또 여부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공식 성명 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빈 뉴섬의 이 발언은 즉각적인 규탄, 또 공식적인 신중함의 조합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고, 정치적인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공공의 선을 지키는지를 지켜보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이 정치권 내에서도 애도와 분노 그리고 정치적인 공방이 얽히면서 급속히 정치의 쟁점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사회 전반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적인 폭력의 위협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 정치인들의 공격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자택 습격 사건이 있었고요. 2025년 6월 이번 여름이었죠. 미네소타 민주당 하원의원 피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즉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예외가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2024년에 좌우 후보들이 잇따라 폭행을 당했고, 슬로바키아에서도 우파 총리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고, 또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들이 노동당 의원 사무실에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극단주의와 폭력이 국경을 초월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점, 또 이번 사건이 국제사회 전체의 정치적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찰리 커크 암살 사건,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서 미국 정치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증오와 폭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희생될 경우 정치적인 균형과 사회적인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청년 보수의 죽음, 그것도 피습, 암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안전장치,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폭력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고, 또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그러다가 온 세상이 장님이 된다는 말도 있다는 거. 그 미국 정치가 직면한 교훈이 바로 이 말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충격을 넘어서서 미국 사회와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폭력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이제 미국 정치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